흔들리지 않는 전체. 며칠 전 캄보디아에 다녀왔다. 여름나기를 힘들어하는 체질 때문에 감히 열대지방을 여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평소 흉허물 없이 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일행이 된다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 못 가보지 싶어 따라 나서게 되었다. 늙어갈수록 여행에 대한 매혹도 현저하게 감퇴하는 걸 느낀다. 집 떠나자마자 그날 밤부터 기껏 집에 갈 날이 며칠 남았나 그것부터 꼽고 있는 자신을 마치 남의 일처럼 한심하게 바라보게 된다. 호기심보다는 무사한 일 쪽으로 기울게 되는 스스로 동정받아 쌓은 나이다. 그런 주제에 힘들 것이 뻔한 여행을 할 용기를 낸 것은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에 대해 얻어들은 게 둘 다 인간이 한 일 같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강한 의문부호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된다. 열대지만 그것도 계절적으로는 겨울이라는데 아침 저녁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지만 오후 2-3시간은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만큼 습기차고 더웠다. 좋게도 운명적으로 캄보디아 역사와 문화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해박하고 열렬한 가이드를 만나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도처에 열대식물이 우거지고 색깔 짙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가운데도 유난히 부겐빌레아가 눈에 띄었다. 이름 모를 열대식물 가운데 그 꽃만은 이름을 알기 때문에 반가웠나 보다. 20여 년 전 잠시 인도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선 화분에서나 겨우 몇 송이를 볼 수 있는 그 꽃이 그곳에서는 담장 전체를 진홍색으로 뒤덮을 정도로 극성맞고 무성한 게 신기해서 이름을 알아놓은 거였다. 캄보디아에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고 캄보디아의 모든 것을 극도의 가난까지도 깊은 애정으로 감싸듯이 희망적으로 소개하던 가이드가 부겐벨리아에 대해서만은 꼴도 보기 싫은 지겨운 꽃이라고 인상까지 쓰는 것이었다. 가이드가 그 꽃을 혐오스러워하는 까닭은 전혀 향기가 없을 뿐더러 사계절 피고 지는 걸 멈추지 않으니 언제 어디서나 줄창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는 일이 없어서 지겹다는 소리를 들으며 캄보디아 사람보다 더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이드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하는 말 속엔 지는 꽃에 대한 안타까움이 스며 있다. 안타깝지 않은 게 어찌 사랑이겠는가. 베트남까지 포함해도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짧은 여행이었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한국은 겨울이라는 게 잘 믿기지가 않았다. 열대에서 입고 있던 옷 위에다 긴팔 윗돌이 하나만 더 걸치고도 별로 추위를 못 느낄 정도로 날씨가 포근한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차가 긴 강변북로를 벗어나 구리 쪽으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전지한 가로수가 나타났다. 평소 무자비할 정도로 뭉턱뭉턱 전지한 가로수를 꼴보기 싫어했는데 하나같이 박수근이 그린 겨울나무들이 거기 나와 서 있는 것처럼 반갑고 정겨웠다. 전지한 가로수들이
그렇게 잘생겼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우리 마당의 나무들은 하나도 전지를 안 해주었다. 다들 제멋대로 자라고 있다. 작은 소나무 2그루만 빼면 텅 빈 것처럼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 마당이다. 마당을 바라보는 맛에 실내를 꾸미는 일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는지라 겨울에 손님이 오면 자랑할 게 없어서 곤란해지곤 한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볼 게 없을 때 오셔서 어쩌나 괜한 군소리를 하면서 저 나무는 살구나무, 저 나무는 라일락, 저 나무는 자두나무, 저 나무는 앵두나무 하고 앙상한 나무들의 과거의 영화나 부풀려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품없다고 생각한 나목들이 안 본 지 며칠이나 된다고 어찌나 의젓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저거야말로 나무의 진면목이구나 싶은 짜릿한 감동을 맛보았다. 잎과 꽃과 열매까지 포함해야 나무의 전체가 되는 줄 알았다. 이제 보니 그것들을 다 떨구고 맨몸으로 서 있는 나목이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바로 저런 게 아닐까 싶게 거침없이 당당하고 늠름해 보였다. 나무의 맨몸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꽃이나 잎은 한낱 가식이나 방편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부질없게 여겨졌다. 사람도 만일 일생 쓰고 살던 위선이나 허위를 떨어버릴 수 있다면 무엇이 남을까? 남는 것이 과연 있기나 할까? 며칠 전에는 밤에 눈이 조금 오고 나서 새벽에 기온이 급강하했다. 우리 마당의 나무들도 앞산의 나무들도 메마른 가장귀마다 눈꽃이 피어 황홀한 별천지를 연출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가지마다 수증기가 희게 얼어붙어 생긴 눈꽃은 마치 나무가 스스로 피워낸 꽃처럼 섬세하고 순결하다. 그러나 환상적인 은빛 세상은 한나절을 못 버티고 능선을 따라 봉우리 쪽으로 총총히 올라가 버리고 마을과 숲의 나무들에는 흔적도 안 남겼다. 그러나 그게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다. 당분간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간결한 나무의 진면목에만 매혹당하고 싶다. 오늘은 어제 일기예보에서 알려준 대로 바람이 제법 부는 날이다. 어디선지 검은 비닐봉지가 죽은 새의 깃털처럼 날아왔다가 담 밑에서 시름 없이 뒤채고 있고 밤나무 숲에서도 작년에 미처 다 떨구지 못한 남은 잎들이 불안에 떨듯 와삭거리고 있다. 그러나 잎을 다 떨군 우리 마당의 살구나무는 하늘 향해 쭉쭉 뻗은 가장귀들이 미동도 안 한다. 저 나무가 하루도 같은 날 없이 변화무쌍하던 그 나무일까? 만개했을 때는 온 동네를 바람나게 할 것처럼 향기롭고 화려하던 꽃, 누런 살구를 한가마도 더 떨구던 그 다산성, 미풍에도 오묘하게 살랑이던 그 무성하고 예민한 잎새들, 느릿느릿 물들다 우수수 서글픈 소리를 내며 서둘러지던 낙엽, 그런 것들이 과연 저 나무가 한 짓이었을까? 믿기지 않으니 혹시 저 나무가 꾼 꿈이 아니었을까? 살구나무 옆에 올망졸망한 작은 나무들도 흔들림이 없긴 마찬가지다. 한때는 제각기 영화로웠던 나무들이다. 한때의 영화는 속절없이 가버렸고
속절없이 가버린 것은 나의 군더더기일 뿐 전체는 아니라고 주장이라도 하듯 마지막 남은 전체는 한 점 흐트러짐도 흔들림도 없다. 나무를 담고 싶다. 2002년 사소한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일. 해가 바뀌었다. 그리고 금붕어가 죽었다. 해가 바뀐 것에 비해 금붕어가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그러나 나는 해가 바뀌는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어 의식하지도 못했지만 3마리의 금붕어가 한날 한시에 흰 배를 드러내고 수면 위에 떠 있는 걸 보고는 호들갑스럽게 놀랐다. 내가 발견한 게 같은 시간이었을 뿐 그들은 아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어갔을 것이다. 그 금붕어들이 우리 집에서 산 동안을 헤아려 보니 반년이 훨씬 더 된 것 같다. 금붕어를 기르게 된 것은 돌확 때문이었을까? 장구벌레 때문이었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우리 집 마당엔 오래된 돌확이 하나 있다. 예전에 짐승의 먹이통으로 쓰였다는 아무렇게나 깎은 아주 못생긴 확이다. 그러나 어찌나 육중한지 아파트로 이사할 때 곤돌라에 실으니까 밑바닥이 휘는 것을 본 후로는 베란다에 그것이 있다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았다. 무용지물이란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것도 처치 곤란을 염려하게 되는 법이다. 다행히 이곳 땅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돌확은 땅 위에 놓일 자리를 찾게 되어 신세가 편안해졌다. 그 안에 화분을 들여놓기도 하고 불의 옥잠을 키워보기도 했다. 한 동네 사는 화가가 진짜 연을 나누어 주어 재미를 본 것은 지지난해였을 것이다. 큰 연못 속에서나 피는 줄 알았는데 작은 확 속에서도 여름 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청정한 꽃을 보여주는 연꽃이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러나 그것은 꽃이 피기 시작할 때 분양해 준 거였기 때문에 내가 키울 수 있는 꽃이란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다. 애지중지했지만 월동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것을 한 건 그 이듬해 봄이었다. 그러니까 지난해 화원마다 묘목과 구근이 막 선보이기 시작한 초봄이었다. 구근 말고도 온실에서 막 출하한 것 같은 진보라색 사이네리아가 햇빛 속에서도 셀로판지에 덮여 있었으니 아직도 겨울이 완전히 꼬리를 감추기 전이었을 것이다. 훈훈한 가게 안엔 커다란 수조가 있고 그 안의 진흙탕 속에서 발그스름하게 움트는 게 있었는데 연잎이 올라오는 거라고 했다. 항아리에 담아서 집안에 들여놓았던 연뿌리가 썩어 문드러진 걸 안 후라 그걸 사서 다시 키워보기로 했다. 확 속에 줄창 물이 고여 있으면 여름 내에 장구벌레가 번성할 것을 염려했더니 금붕어를 같이 키우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하원 주인은 내가 원하는 연을 질척한 개흙으로 채운 화분에다 옮겨주었고 그걸 돌하게 넣고 물을 채우니 자연히 흙탕물이 되었다.
여름이 되기 전에 금붕어도 사다 넣었지만 물은 불투명하고 연잎은 무성하여 어떻게 유영을 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분간이 안 되었다. 한여름엔 돌확이 화로처럼 달아오르고 그 안에 물도 뜨끈뜨끈해지는지라 혹시나 익어서 떠오르지 않나 기웃거리긴 했어도 마음으로부터 염려한 것 같지는 않다. 이곳은 시내보다 기온이 낮은 편이다. 지난 세모 올겨울 첫 추위가 닥쳤을 때 돌확의 물은 1cm가 넘게 얼어붙었다. 그 전에 연뿌리는 갈무리를 한 뒤라 순전히 돌확이 얼어 터지지 않게 하려고 얼음을 깨고 바가지로 물을 퍼냈다. 그때 맨 밑바닥 걸쭉한 곤죽탕에서 힘차게 몸부림치고 있는 게 있었다. 3마리의 금붕어였다. 처음부터 3마리였는지 5~6마리 중에 그것만 살아남은 것인지도 잘 생각나지 않았다. 다만 손바닥만하게 남은 흙탕물 속에서 잉어보다 더 싱싱하게 날뛰는 그것들의 생명력이 가슴 철렁하도록 놀라웠을 뿐이다. 나는 서둘러 그 3마리의 금붕어를 진흙탕과 내 오랜 무관심으로부터 구해내어 우리 집에서 제일 크고 잘생긴 도자기 수반에다 옮겨주었다. 본데 있던 도락 속의 자갈도 몇 개 깨끗이 씻어서 옮겨주고 나서 오래간만에 맑은 물속에서 유영하는 금붕어를 바라보고 이제 살았지 하며 생색을 낸지 사흘도 안 되어 그것들은 허옇게 탈색한 죽음이 되어 떠오른 것이다. 그 하찮은 죽음들을 건져내면서 60여 년 전 내 어린 손바닥을 스친 어떤 촉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건 또 무슨 조화인지. 처음 서울 온 촌뜨기 눈엔 이것저것 신기한 것 천지였지만 그 중에도 동문의 집 뒤주 위 어항에서 금붕어가 노니는 것을 처음 보고 몹시 가지고 싶어 한 적이 있었다. 엄마한테 조르고 조른 끝에 아가리가 프릴처럼 주름 잡힌 동그란 유리 항아리와 서너 마리의 금붕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금붕어도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시골 개울물이나 저수지에 흔해 빠진 물고기하고는 너무도 달랐다. 요상하게 예쁜 게 온종일 좁은 물에 갇혀서 재롱을 부리는 걸 보면서 그게 살아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하고 그저 서울에만 있는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옛날이건만도 서울엔 저절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았다. 이발소 앞에서 빙빙 돌아가는 붉고 푸른 원기둥도 그런 것들 중 하나였다. 어렵게 얻은 금붕어들은 웬일인지 한 달을 못 넘기고 그 선연한 빛깔에 버짐이 생기면서 죽어갔다. 그 죽음을 손으로 건져낼 때의 섬뜩하고 싫은 감촉을 통해 처음으로 그것들이 한때 살아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살아있던 것이 죽어서 비로소 살아있었다는 걸 처절하게 주장할 때의 당혹감을 무엇에 비길까? 나는 8살 먹은 계집애처럼 유치한 비명을 겨우 참고 그 죽음을 채송화 밭에 묻었다. 지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재지게 새빨간 꽃을 피우던 채송화는 지금 자취도 없이 사라졌지만 아마 무수한 씨를 땅 속에 남겼을 것이다. 채송화 씨는 흙의 입자처럼 작고 깃털보다 가볍다.
바람에 날려 먼지가 되지 않기 위해, 혹한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몇 갑절의 무게로 땅속으로 침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도대체 그 작은 입자 속에 어떤 힘이 있기에 이 척박한 흙 속에서 그렇게도 진한 새빨간 샛노란 빛깔을 길어 올릴 수 있을까? 지금 모든 씨들은 땅 속에 숨어 있다. 땅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 씨는 봄이 와도 싹트지 못할 것이다. 고독의 밑바닥을 치지 않고는 결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그건 슬픈 일이다. 글 쓰는 일에 사로잡히게 될까봐 점점 더 몸을 사리게 되는 것도 그 고독하고 처절한 암중모색을 견딜 만한 힘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걸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2001년 죽은 새를 위하여. 밖을 내다보기 위해 혹은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간들은 집에 창을 낸다. 나도 집 앞 개울 건너 밤나무 숲을 바라보기 위해 큰 창을 냈다. 창살도 없는 통유리창 때문에 저만치 있는 밤나무 숲이 마치 우리 집 마당처럼 보인다. 유리창은 이렇게 경치를 빌려보는데 편리한 것인 줄만 알았지, 유리창을 통해 경치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미처 몰랐다. 새벽에 눈을 뜬 지 채 5분도 안 되어서였다. 딱 하는 생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맹렬한 속도로 날아온 새가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땅으로 떨어졌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목뼈가 부러져 즉사한 새가 창 밖에 널브러져 있었다. 부부였을까? 한 마리도 아닌 2마리였다. 무슨 새인지 이름은 알 수 없었다. 크기는 참새보다는 비둘기에 가까웠지만 깃털은 참새와 비슷했다. 작년에도 유리창에 부딪혀 새가 즉사한 불상사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새가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알고 있다. 밖에서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면 앞산이 그대로 비쳐 보인다. 낮에는 안의 사물들과 겹쳐 보이지만 해 뜨기 전 어둑신한 새벽녘이면 유리 속은 더 어둡기 때문에 도리어 그 안에 비친 앞산은 실물보다 훨씬 깊고 신비한 심삼유곡처럼 보이는 것이다. 새가 속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를 속여 먹은 것이다. 산에다 덫을 놓아 오솔이나 멧돼지, 산토끼 등을 닥치는 대로 사냥해 그 간을 내먹고 피를 빠는 인간들한테 분노하고 치를 떨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이런 자괴심조차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아차산 골짜기에 이 집을 새로 지을 때 자연 친화적인 집을 지으려고 애썼다. 높게 짓지 않으려 했고 외벽도 흙벽의 부드러운 질감을 닮은 마감대를 썼으며 황토색과 초가지붕 빛깔의 중간쯤 되는 부드러운 색으로 칠했다. 자연 친화적 좋아하네. 창살도 없는 통유리창을 어쩔 것인가.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착취하다가는 결국 인간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것을 초목이나 산짐승이 알아듣는다면 그런 인간 우월주의에 아마 구역질이 날 것이다. 자연과 문명은 어차피 적대적인 것이 아닐까? 촌구석에서 태어난 내가 처음으로 문명과 충돌한 것도 유리창을 통해서였다. 어머니에 의해 서울로 끌려오다시피 하다가 경유한 소도시 개성에서 나는 처음으로 유리창이라는 걸 보았다. 석양을 반사한 유리창은 화염을 내뿜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 치마꼬리에 매달렸다. 그 전부터 나에게 유리와 불의 이미지는 따로가 아니었다. 오빠가 읍내 소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받아온 학용품 중 화경이 내가 난생 처음 본 유리였다. 하필이면 그 볼록한 유리의 쓸모가 불을 만드는 거라니. 화경을 통해 까만 종이 위에 햇빛을 모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타들어가 구멍이 생겼다. 그걸 가지고 어른 몰래 장난을 치다가 집더미에 불이 붙어 옮겨 집을 태울 뻔한 일이 있었다. 그 무섭고 불길한 물건으로 온통 창을 싸바른 기차를 타고 도시로 온 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과 영 이별하는 것이었다. 아차산에는 온갖 새들이 산다. 그러나 생긴 걸 보고 이름을 알 수 있는 새는 까치, 참새, 굴뚝새 등 동네로 자주 내려오는 새들이고 소리로 무슨 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소쩍새와 뻐꾹새가 고작이다. 봄부터 지금까지 산의 온갖 잡새들이 별의별 소리로 지저귀지만 어떻게 생긴 새인지 그 모습을 본 적은 없다. 나는 혜경이랑 산에 갈 때마다 새소리에 홀린 나머지 죽어서 무언가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 우리 집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는 한 쌍이었으니 필시 엄마 아빠였을 것이다. 둥지에서 먹이를 찾으러 나간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 지친 새끼들이 피나게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듣고 즐거워한 온갖 새소리 중에는 그 어린 새끼들의 슬픈 원성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인간과 자연을 갈라놓는 건 이런 극복할 수 없는 착각이 아닐까? 내가 우리 집에서 죽인 건 새뿐이 아니다. 작년에는 개도 한 마리 죽음에 이르게 했다. 똘똘이라는 요크셔 테리어 종의 개인데 원래 딸내가 아파트 안에서 기르던 거였다. 딸내 식구들은 우리 집에 올 때면 꼭 개를 데리고 왔다. 딸의 말인즉슨 똘똘이가 산을 좋아한다는 거였다. 아치울 가자는 말만 나오면 좋아서 길길이 뛰기 때문에 미리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 집 마당도 좋아했지만 산에 데리고 갈 때마다 앞서면서 좋아라 어쩔 줄 모르는 게 볼만했다. 공중으로 한길은 솟구쳐 몸을 회오리 바람처럼 손해시키면서 온몸으로 기쁨을 표시했다. 딸은 그런 개를 집안에만 가두어 기르기가 안 됐으니 여름 동안만 엄마가 맡아달라고 했다. 집 안에서 기르던 개를 밖에서 길러도 괜찮을지 걱정하면서도 시험 삼아 길러보기로 했다. 마당에 계집을 놓고 개가 가장 좋아하던 손자의 속옷을 깔아주었다.
똘똘이는 첫날부터 적응을 잘해 끼익 소리 없이 제 집에서 자고 낮에는 바깥 세상을 즐겼다. 때로 주인 없는 동네 고양이가 우리 집에 얼씬거릴라 치면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걸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워 이겨 자신의 영역을 확고하게 지켰다. 그러나 낮에 바깥마루에 앉아 우두커니 앞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그 꼴이 너무도 작고 고적해 보여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다. 그 표정은 날로 심오하고 착잡해져 마치 철학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철학자를 닮아가던 똘똘이가 어느 날 아침 싸늘한 시체가 되어 마당에서 발견됐다. 외상도 토사물도 고통의 흔적도 없이 자는 듯 죽어 있었다. 나는 그 조그만 개를 숲속에 갖다 묻으며 조금 울었던가? 한 번도 그 개를 사랑하지 않은 데 대한 뉘우침이었다면 그건 얼마나 알량하고 위선적인 눈물인가. 똘똘이가 산을 좋아할 거라는 우리의 착각이 그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게 아닐까? 딸네 식구들은 다 바쁘다. 아침 일찍 각각 출근하고 등교했다가 저녁 늦게야 들어온다. 온종일 혼자서 집을 지키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나 주인과 같이 외출할 수 있다면 그 동반이 산이건 바다건 시장통이건 어찌 행복하지 않았으랴. 그래서 그토록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걸 오직 산행만을 즐기는 줄로 알았으니 몇천 년 동안 인간 위주로 길들여 놓고 나서 졸지에 자연으로 돌아가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러나 똘똘이가 철학을 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이라는 족속이 즐기는 착각에 대해 자연하고도 인간하고도 소통이 불가능해진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이다. 인간이 개똥 철학이라고 비웃건 말건. 2001년